여러분, 목소리가 안 좋아 슬픈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옷장을 열고 경악한 한 가장의 사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제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은 많이 심각한 사연이더군요. 내 나이 50줄, 남에게 욕먹을 짓 안 하며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분식집 사장이지만 두 아이들 배 골지 않게 키웠고 교육도 뒤처지지 않게 시켰다고 자부합니다. 남들은 떡볶이 오뎅 장사한다고 무시하지만 제가 배운 것이 없고 이 떡볶이 장사에서 두 아이를 공부시켰기 때문에 난 지금 내 분식집이 자랑스럽습니다. 한평생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았던 제 삶이지만 이만한 삶을 꾸려나가게 해준 것도 분식집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저 혼자만의 자부심과 떳떳함도 이제는 모두 무너져 내리고 지금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만 며칠째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전 6살 연하의 아내와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배운 것 없었던 저는 주점에 술을 데워주는 주류 쪽 일을 했었고 아내는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는 주점의 한 아가씨였답니다. 젊은 시절 공부는 안 하고 제 체력과 주먹 하나만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오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주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해서 먹고 살고자 한때 인연을 맺었던 주먹계 형님이 차려놓은 주류 판매 회사에서 주류를 데워주는 삼촌 역할을 했지요. 그다지 큰 역할은 아니고 트럭을 타고 돌면서 주점에 술을 배달해주는 아주 보잘것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주점에 작고 예쁜 아가씨가 눈에 띄었죠. 아내는 그 주점에서 제법 인기가 많은 아가씨였는데 저같이 술이나 배달하는 잡부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몇 번을 제 마음을 내비추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그 주점에 주류 대금 회수차 갔었고 술에 만취해 룸에서 난동을 부리던 취객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아내를 보고 말았습니다. 주먹이 좀 셌던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뒤집혀 그 룸에 있던 장정 3명을 꼬꾸러뜨리고 파출소에 잡혀갔더랬죠.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제 아내가 새벽 일을 마치고 파출소로 왔었습니다. 빨간 약과 꺼즈, 약 등을 사서 제 까진 손을 만져주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와 제가 연애를 시작한 것이 말이죠. 알고 보니 제 어려운 형편만큼이나 아내의 집안도 형편이 어려웠더군요. 술집 아가씨라고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제게는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적은 돈으로 세를 얻어 작은 분식집을 하나 시작했고 아이가 또 생기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저에게 이런 삶도 허락이 되는구나 하고 늘 감사하며 살았죠. 여보, 이런 거에서 언제 돈을 모아? 나 예전처럼 일 시켜줘. 조금만 고생하면 금방 돈 모을 수 있어. 아니야. 당신 다시는 그런 말 입에 담지 마. 절대로 그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돼. 당신은 고생 안 시킬게. 그런 말 하지 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왜 쉬운 길을 두고 돌아서 가려는지. 제발 그러지 마. 쉬운 길이 있다 해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길로 가선 안 돼. 우린 이제 엄마고 아빠야. 절대로 그런 말 마. 하지만 아내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욕심 없이 시작해서 기반을 다져야 하겠다는 제 생각과는 달리 주점 같은 데서 또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싶다더군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전 허락을 안 했어요. 제가 비록 분식집을 하지만 제 아내에게 튀긴 기름 한 방울 튀지 않게 일을 시키지 않았으며 어디 나가서도 기죽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도 말이죠. 그래야만 아내가 다시 그런 쪽으로 눈을 안 돌릴 테니까요. 하지만 이토록 노력하며 살아온 나의 삶은 결국 아내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 되었습니다. 아니, 제게 남은 것은 이제 튀긴 기름에 다 까져버린 거친 손 하나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제 삶입니다. 뭐야 이거. 돈을 아끼기 위해 알바를 쓰지 않고 새벽 시장에 나가서 분식, 식자재를 사고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떡볶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쉬는 날 거의 없이 달려온 제 노력이 이렇게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소와는 달리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감기 기운 때문인지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군요. 하지만 곧 대학에 입학하는 큰 녀석 때문에 등록금을 준비해야 했고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어나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좀 쉬시지. 몽롱한 가운데 손님 몇 테이블을 받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 안에 있었고 다행히 손님이 119를 불러 응급실에 다녀왔죠. 응급실에서 쉬다 나왔지만 며칠 동안 계속 머리가 묵직했고 오심과 구토 증상도 보여 왜 이러지 싶어 처방전을 받기 위해 병원에를 갔습니다. 결국 피검사를 해보자는 의사 권유에 피검사까지 하고 MRI까지 찍었습니다. 몸이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뭐 하신 겁니까? 이 정도라면 분명 사전 징후가 있었을 터. 그래도 이렇게 혹사시켰습니까? 아니, 제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신경교종 뇌종양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요. 지금껏 뭐를 한 겁니까? 제가 뇌종양이라고요?
며칠 후 결과에서 뇌종양이더군요. 신경교종 뇌종양. 집에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가족들이 더 걱정이 되더군요. 제가 아픈 것보다 병간호를 하며 괴로워할 가족들, 일이 잘못되어 내가 떠나면 남게 된 가족들의 삶이 더더욱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동안 휴식을 취하며 치료 계획을 세워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평소처럼 가게에 나와 장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숨겨야 할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혼자 하는 고민은 늘 그렇듯 해답이 안 나오죠. 어느 날 오늘은 일찍 가게 문을 젓고 집에 들어가자 마음이 들더군요. 일찍 들어가서 몇 년간 못했던 외식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한 번 더 안아주자 생각했죠. 그리고 가게 문에 붙였습니다. 가게 사정으로 며칠간 휴업을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냥 쉬면서 치료를 하셔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다발과 두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치킨을 2마리 샀습니다. 마음 한켠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간 하고 싶었던 말, 못했던 말 다 하자 생각했어요. 애써 터져 나오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집 현관문을 열었는데 느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놀라며 어정쩡하게 나오는 아내와 어질러져 있는 집, 분위기가 평소와 너무 다르더군요. 여보, 당신이 이 시간에 집에 웬일이야?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불쑥? 아, 오늘은 그러고 싶었네. 그깟 일한다고 여태 당신에게 무관심했지. 오늘은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불쑥? 잠깐만 이것 좀 정리하고. 나 장 보러 나갈 생각이었는데 같이 나가요. 집 청소하지 않아도 돼. 장 볼 필요도 없어. 오늘 나가서 아이들이랑 외식하자.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제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런 이상한 상황을 따져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못 보던 운동화도 하나가 보이네요. 크기가 큰 게 남자 운동화였습니다. 평소 보지 못한 운동화며 아들 녀석의 운동화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련된 디자인의 운동화였죠. 아내는 얼른 그 운동화를 집더니 신발장에 놓고 장을 보러 나갈 참이었다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남자 운동화? 그리고 집이 좀 어질러져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정말 이상하더군요. 엉클어진 안방 침대와 남자 운동화, 그리고 당황한 아내. 순간 제가 아프다는 생각은 나지 않았고 이 방 저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는 어서 나가자며 계속 부산을 떨고 있었는데 안방 문을 열 때 아내는 큰 소리로 지금 뭐 하냐는 거냐며 역정을 내더군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 너무 다행이더군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과 슬픈 감정이 복합적으로 올라와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준비한 꽃다발을 아내에게 건네주었는데 아내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잠깐 내가 오해했나봐. 정말 미안해. 아까 운동화는 형석이 주려고 얻어놓은 건데 당신한테 말을 못했네. 그런데 무슨 생각에 온 방을 뒤진 거야? 미안해. 내가 요즘 좀 예민한가 봐. 여기 당신 주려고 오다가 꽃다발 사왔어. 이게 다 뭐야? 이런 거 주는 거 하나도 안 반가워. 이거 주려고 갑자기 온 거야? 전화라도 하고 와야지. 이딴 게 뭐야? 꽃다발을 건네는 손이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아내는 서둘러 장 보러 나가야 한다고 저보고 당장 같이 나가자고 하더군요. 머쓱해진 나는 그러자고 하고 옷을 좀 갈아입겠다고 하니 아내는 또 역정을 냈습니다. 아, 왜 자꾸 화를 내냐고. 장 보러 가야 하는데 갑자기 와서 이딴 꽃다발? 이딴 꽃다발이나 주러 갑자기 왔냐고. 옷까지 갈아입느라 느그적대지 말고 얼른 나오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그래도 가게 나갈 때 입는 옷이 너무 불편하기에 전 잠시만 기다리라 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아내는 그까지 쫓아와서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다 갈아입고 옷장의 문을 열려는 순간 아내는 제 손을 낚아채며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하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니 하며 옷을 건네는 순간 옷장 안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부스럭 소리? 그 소리는 너무 또렷하고 귀에 생생하게 들렸고 저는 그 옷장에 뭔가 있음을 직감하고 그 옷장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옷장 문을 여는 순간 전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몰래 어흑 하며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요. 옷장에는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자신의 옷가지를 들고 아래에 웅크리고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고 저는 작은 쥐 같은 것이나 있겠지 하고 열었는데 글쎄 커다란 벌거벗게 빨가벗은 남자가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니 진짜 혼비백산했습니다. 순간 전 본능으로 달려들어 그 녀석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밟고 때렸어요. 좀도둑이냐며 무자비한 폭행을 하는 중에 저희 집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망연자실 흐느끼고 있었고 한동안 그 녀석에 대한 저의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서졌는지 고꾸라진 그 녀석은 호흡을 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내는 저를 밀치더군요.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니 좀도둑은 아니며 갑작스런 제 방문에 숨어 있었다는 걸. 아내는 호흡이 어려워
꺽꺽 하고 있는 그 녀석을 부둥켜 안고 울며 괜찮냐며 계속 묻더군요. 그리고 그 녀석을 보호하기라도 하려는 듯 온몸으로 그놈을 감싸 안으며 제가 접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는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그 두 명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벌거벗은 그놈을 꼭 부둥켜 안은 채로 원망의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그만하라고 그러더군요. 아내는 울며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속여서 미안하다고, 모든 게 아내의 잘못이니 이 사람부터 병원에 보내달라고,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모든 게 본인의 잘못이라고. 그제서야 제가 앓고 있던 통증들이 밀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더군요. 비틀거리며 나와 한동안 목적 없이 한참을 걸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저는 알아 누워만 있네요. 아이들은 지금도 엄마가 어디에 있으며 왜 집을 나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뇌종양 판정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엄마는 어디에 있냐며 왜 나갔냐며 계속 묻는데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더군요. 하루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다량의 수면제와 소주를 앞에 두고 그만 삶을 거둘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은 아이들이 생각나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군요.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예전의 삶이 그립습니다. 제가 그동안 걸어온 삶이 비록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보람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죽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신은 정말 있습니까? 와, 여러분, 이 사장님이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근데 왜 빨리 알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연 너무 힘듭니다.